26장은 단기 경기 변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short run fluctuations를 우리가 short run을 단기라고 부르고요. fluctuation을 경기 변동이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fluctuate 한다는 게 이제 뭐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하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는 경기 변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26장에서는 첫 번째로 economic fluctuations and business cycles, 이게 사실 economic fluctuations와 business cycle은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 경기 변동이란 뜻이고요. 경기 변동과 경기 변동이란 뜻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러한 경기 변동을 우리가 간단한 모형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싶은데, 두 번째로 이제 모형, 우리가 노동시장 23장에서 노동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사용했던 모형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을 우리가 거시경제의 균형 현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 26장의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기에서 추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니까 economic fluctuations and business cycles에서 둘 다 같은 의미고요. 지난 50년, 60년 동안 한국 경제는 사실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뭐 어떤 해는 7%, 8%, 9%까지 성장했었던 시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눈부신 경제 성장을 보였던 것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만한 사실은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매번 일정하게 나타나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뭐 7%에서 9%로 성장했던 시기도 있지만, 상당한 경제 위기를 겪었던 시기도 있고,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됐던 시기도 있고, 혹은 뭐 2%, 3%로 떨어졌던 그런 시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려고 하는 것이, 이런 장기적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매번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뭐 인생에 굴곡이 있듯이 경제에도 굴곡이 있는데, 그 굴곡을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업스 앤 다운스가 있겠죠. 업스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또 내려갈 때가 있고, 또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고, 좋은 시기가 있으면 나쁜 시기도 있고, 나쁜 시기가 있으면 반드시 좋은 시기가 좋은 시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과열될 때가 있고, 굉장히 차갑게 냉각될 때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물론 다수의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좋기도 하겠지만, 뭐 대체로 자산 가격도 상승하고 주택 가격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하고 뭐 이러한 현상도 같이 동반돼서 나타나고요. 근데 임금이 상승하는데 보통 뭐 고르게 임금이 상승하는 건 아니고, 어떤 직업군에서는 임금 상승 속도가 더 빠르고, 어떤 직업군에서는, 어떤 아큐페이션에서는 임금 상승 속도가 대체로 더디다면, 사실 성장 과정에서 뭐 소득 불평등 현상도 나타날 수 있고, 뭐 다양한 또 경제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good times가 굿이라는 의미는 뭐, 그래서 저는 경기가 호황일 때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붐이라고 말을 더 많이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쁠 때가 반드시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을 때가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GDP의 성장률이 단기에 변하는 현상을 경기 변동이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GDP 증가율이 단기에 변하는 것.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난 50년, 60년 동안 연 평균 5%였다라고 하는 것은, 5% 혹은 6%였다라고 하는 것은 매년 5%, 6%로 성장했다는 걸 의미하진 않잖아요. 지금 같은 상황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팬데믹 같은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Economic fluctuations, business cycle은 모두 다 경기 변동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실제로 데이터가 어떻게 변화했는가, 먼저 실제 데이터부터 한번 보시죠. 6페이지에 가면 60년부터 한국의 GDP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당연히 이제 로그를 취한 것이고요. 붉은색은 장기적인 추세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의 GDP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면 붉은색 장기적인 추세 주변으로 이렇게 상승하기도 하고 또 하락했던 시기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했던 시기가 있고 또 이렇게 지금과 같이 팬데믹 상황에서 하락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간단하게 요약해 본다면 자 이렇게 붉은색이 트렌드고요. 그 다음에 실제 GDP는 이 트렌드 주변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형태, 사이클을 만드는 형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점을 픽이라고 부르고요. 사이클이 이렇게 한번 만들어지면 고점을 픽이라고 부르고 저점을 트로프라고 부릅니다. 저점, 고점 이렇게 부르고요.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이제 이 트렌드를 이렇게 제거했을 때 어떤 그림이 될까? 만약에 트렌드를 제거하면 사이클만 이렇게 남겠죠, 그렇죠? 트렌드를 제거했을 때 남는 것이 바로 사이클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디트렌드 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트렌드를 제거한 거예요. 쭉 성장해 가는 경로가 있는데 그 성장해 가는 경로를 제거하고 나면 그럼 이렇게 변화분, 변동분만 남겠죠. 그 변동분을 우리가 경기 변동, economic fluctuations, business cycles라고 부릅니다. 이거 바로 경기 변동분을 뽑아낸 것이고 마찬가지로 픽이 있고 고점과 저점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데이터를 보시면 뭐 로그를 취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뭐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붉은색 트렌드를 제거하고 나면 그 경기 변동분만 남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이클 하나를 또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가 바로 IMF 경제 위기고요. 또 사이클이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때가 글로벌 금융 위기 또 사이클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또 한 번의 사이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인가요? 경제 GDP 발표가 났는데 상당히 많이 이제 회복이 됐는데 또 다음 지금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마지막 4분기는 3분기 데이터는 비교적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더 경제가 악화된 건 아니고 다시 이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또 4분기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좋지 않고 계속해서 좋지 않을 것 같아서 4분기까지 우리가 카운트를 하면 그렇게 2020년 정리해 보면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사이클을 만들어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픽하고 트로프를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뭐 비교적 먼 과거로 가면 저도 잘 모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고점 픽이고요. 여기가 저점 트로프입니다. 마찬가지로 글로벌 금융위기 여기가 픽이고요. 여기가 트로프겠죠. 사이클마다 우리가 픽하고 트로프를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경기 변동분 short run output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냥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소개를 하지는 않으니까 단순히 그냥 경기 변동분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경기 변동분을 어떻게 계산한 것이냐면 실제 GDP에서요. 트렌드를 빼고 그 트렌드를 빼면 이제 그 차이만큼이 될 테니까 이건 이제 금액이 되겠죠. GDP는 우리가 금액으로 계산하니까 그 실질 GDP라고 하더라도 금액일 거 아니겠어요? 기준연도 가격을 적용한 그 금액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퍼센티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다시 트렌드 값으로 나누어서 이런 뜻입니다. 경기 변동분을 어떻게 계산했는가라고 한다면 자 여기 픽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때의 GDP가 있겠죠. 이때의 GDP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트렌드 상에서의 GDP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우리가 Y1이라고 하고 자 이걸 이제 Y0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경기 변동분을 계산한 거냐면 이 시점에서 트렌드 값과 실제 GDP겠죠. 픽을 쳤으니까 실제 GDP가 액추얼 GDP가 이제 이 값을 갖는 거니까 이건 액추얼 GDP입니다. 이건 이제 트렌드 GDP고요. 얘는 실현된 값이 아니고 이제 경제학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트렌드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찾아낸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Y0라고 쓰지 말고 Y 바라고 할까요? Y 바. Y 바. 그러면 이제
경기 변동분을 어떻게 계산한다는 뜻이냐면 Y1에서 Y 바를 빼고요. 그럼 이제 요 차이겠죠. 이거 이제 금액이 된다는 뜻이고 이거를 다시 Y바로 나누어 주면 이제 트렌드로부터 몇 퍼센트 벗어났는지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 여기다 이제 100을 곱해서 퍼센트로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경기 변동분을 계산을 하고요. 로그를 취하면 계산이 훨씬 더 간단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그를 취해서 하는 것인데 왜 간단해지는지는 저 굳이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헷갈리고 어, 우리 챕터의 목적은 또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실제 GDP Y와 T 시점에서의 실제 GDP Y와 이제 트렌드의 차이를 다시 트렌드로 나누어서 이 차이를 이제 퍼센트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 왼쪽에 좌표는 이제 퍼센트로 읽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5%예요. 100을 곱한 건 아니기 때문에 5%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최근 데이터 90년 데이터 먼저 한번 보시죠. 마찬가지로 1990년부터 실질 GDP를 그려본 것인데 붉은색이 트렌드고 추세, 트렌드 라인을 추세선이라고 부릅니다. 추세선이고 실제 GDP가 이제 actual GDP가 그 주변을 이렇게 up and down 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트렌드를 이렇게 제거하고 나면 경기 변동분만 남겠죠. 그래서 경기 변동분 마찬가지로 확인해 보면 대체로 IMF 경제 위기 때는 이제 리세션의 정도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보시면 이게 5%고요. GDP가 대략 한 8%까지 하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트렌드로부터 GDP가 8%나 이렇게 쭉 떨어진 것이죠. GDP가 이렇게 일정에 가다가 툭 떨어진 게 아니고요. GDP는 계속해서 이렇게 쭉 상승하는 추세를 따라서 이 주변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쭉 8% 떨어졌다. 트렌드로부터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의 위기는 대충 언제와 비교해 볼 수 있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 이 그 충격의 정도가 비교적 흡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충격이 미치는 정도는 사실 매우 다르겠죠. 충격의 양상은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는 주로 민간 소비 지출, C라고 하는 민간 소비 지출의 감소가 상당히 크고요. 반대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는 마찬가지로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나타난 충격이었기 때문에 한국 금융시장도 상당한 타격을 입었었고 이 충격은 전방위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당시에는 뭐 소비도 줄어들고 투자도 줄어들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뭐 이제 충격의 어떤 임팩트의 정도가 비슷하다는 뜻이지 우리가 경기 변동을 10년 전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라고 이제 볼 수는 없어요.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은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이제 퍼센티지 디비에이션, 퍼센트 차이로 표현을 하고요. 경기 변동은 추세로부터 몇 퍼센트 벗어났는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일 이 퍼센티지 디비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0보다 큰 값을 갖는다면 그렇다면 이제 추세로부터 당연히 위로 벗어난 거겠죠. 그러니까 트렌드는 항상 0보다 큰 값이니까 트렌드 GDP는 0보다 크잖아요.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으니까 생산을 했으면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리얼 GDP가 실제 GDP가 트렌드 GDP보다 크다는 것은 이렇게 트렌드보다 위쪽에 있다는 뜻이니까 이건 사실상 과열 국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요. 붐이고요. 그때는 당연히 실제 GDP가 트렌드보다 이제 높겠죠. 두 번째로 만약에 이 값이 0보다 작다면 그렇다면 리얼 GDP가 트렌드보다 작다는 뜻이니까 첫 번째 경우입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트렌드보다 GDP가 이렇게 밑으로 가겠죠. 그래서 퍼센티지 디비에이션이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리얼 GDP는 트렌드 GDP보다 추세선보다 아래쪽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우리 IMF 경제 위기 때는 이제 요 기간이 바로 퍼센티지 디비에이션이 0보다 큰 기간이죠. 그래서
트렌드보다 추세선보다 실제 GDP가 위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 기간은 사실 보시면 눈에 띄죠. GDP가 이렇게 실제로 하락한 게 정확히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 기간도 마찬가지죠. 지금 팬데믹 상황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금융 위기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트렌드보다 밑에 가더라도 이렇게 가면 GDP가 트렌드보다 이렇게 간다면 이건 GDP가 마이너스가 된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GDP가 늘어나고는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트렌드보다 GDP가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이건 실제로 GDP가 하락한 것이니까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다시 돌아가서 여기는 트렌드보다 추세선보다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당연히 퍼센티지 디비에이션으로 보면 마이너스 값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트렌드보다 위에 있었던 기간, 아래에 있었던 기간, 그래서 0을 중심으로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 리세션을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는데 GDP 성장률이 GDP의 증가율이 이제 0보다 큰 기간 이러한 기간들을 이제 대체로 우리가 확장 국면 혹은 뭐 붐이라고 부르고요. 확장 국면. 그 다음에 이제 반대의 경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기간을 우리가 수축 국면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혹은 경기 침체기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뭐 대체로 그림을 통해서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해 본다면 고점과 저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이클에서 가장 높은 점이 고점이고 가장 낮은 점이 트로프입니다. 그래서 트로프에서 시작해서 피크까지 이 기간이 바로 붐이고요. 그러니까 확장 국면이 되는 거죠. GDP 성장률이 플러스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국면이니까 여기가 이제 붐 혹은 익스펜션 확장 국면이라고 부르고 반대로 이제 픽에서 다시 다른 트로프로 갈 때는 당연히 이제 GDP가 떨어지겠죠. GDP가 떨어집니다. 물론 이제 이때는 정확히 GDP가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고요. 트렌드보다 밑으로 갈 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렌드 속도보다 더디게 가는 것이지 실제로 그러니까 픽에서 트로프로 갈 때 GDP가 완전히 하락할 수도 있고요. 1번 가능성도 있고 2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완만하게 GDP의 속도가 굉장히 완만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GDP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걸 추세를 제거하고 경기 변동분만 그렸을 때는 이제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런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한번 돌아가서 확인해 보죠. 자, 어떤 상황이냐면 한번 보세요. 제가 실제 데이터에서 어떨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냐면 실제 GDP가 마이너스가 된 거는 아닌데 퍼센티지 디비에이션이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 있는 경우를 한번 찾아볼 텐데 언제냐면 자 이때 한번 보시죠. 이때 요 기간을 보시면 확대가 될까요? 확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우리가 뚜렷하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요 기간에서는 실제로 GDP가 이렇게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어지는 기간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이어지는 기간에는 GDP가 이렇게 변하는데 실제로 추세보다 더디게 증가하는 것이지 실제로 GDP가 하락하진 않았어요. 보면 이렇게 요 정도로 추세보다는 약간 더디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실제로 이게 GDP가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한번 추세를 제거했을 때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이어서 그림에서 보면 자, 대략 언제쯤일까요? 이 기간이 2005년쯤 정도로 보입니다. 2005년 전후 2004년부터 2005년까지겠네요.
이쯤 될 것 같습니다. 이쯤. 요 기간 사이에서 그러한 패턴이 나타났는데 한 번은 GDP가 분명하게 떨어졌던 기간이고요. 이건 GDP가 실제로 하락했던 기간이고 그 다음에 나타났던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면 이 기간은 실제로 GDP가 마이너스가 된 건 아니니까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던 건 아니에요. GDP가 하락하지는 않았고 추세보다 조금 더디게 늘어났던 기간이지만 경기 변동분을 살펴보면 똑같이 마이너스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 변동분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볼 때 이것이 이 리세션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침체기 혹은 뭐 수축 국면에서 반드시 GDP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실 필요는 있고요. 근데 대체로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에서는 반드시 GDP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GDP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더라도 추세선보다 조금이라도 더디게 증가하게 되면 여전히 GDP 증가율이 0보다 크지만 실제로 경기 변동분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구분하고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추세선보다 더디게 증가한 것이니까요. GDP가. 그래서 이 기간을 우리가 리세션 혹은 컨트랙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경기 변동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 하나가 패턴인데요. 경기 변동 과정에서 어떤 그 비교적 규칙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이제 한 세 가지로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변동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세 가지 특징은 첫 번째는 코어 무브먼트라고 하는 것이고요. 동조성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두 번째는 경기 변동은 사실 그 완벽하게 예측하는 건 불가능해요. 앞으로 지금 팬데믹 상황인데 언제 이 팬데믹이 끝날 것인가를 예측하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다만 희망적인 부분은 뭐냐면 조금 야유를 보낼 수도 있는데 이 리세션이 끝나갈 때쯤 되면 그러면 확실하게 리세션이 언제 끝날지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 뭐 그게 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리세션이 시작될 때 언제 끝날지를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리세션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 되면 이게 언제 끝날지 우리 확실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측에 있어서 뭐 예측의 문제고요. 굳이 뭐 특별히 번역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측 가능성, limited predictability는 이제 전혀 예측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예측은 가능하지만 매우 제한적이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릴 것이고 세 번째는 persistence인데요. 세 번째는 지속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속성.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동조성과 예측 가능성, 그 다음에 지속성 이 세 가지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시경제 변수들이 비교적 많잖아요. GDP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확인했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뭐 실업률,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다 변화하는 것들이죠. 고용 지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 다 이제 거시 지표들이에요. 소비는 어떻고 뭐 투자는 어떻고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다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동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거시경제 변수들이 그러니까 비슷한 패턴으로 경기 변동 과정에서 함께 움직이거나 또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혹은 뭐 전혀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코어 무브먼트 동조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비와 투자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소비의 증가율과 투자의 증가율을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는 몇 %씩 매년 증가하고 투자는 몇 %씩 증가하는지를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소비가 예를 들어서 뭐 1990년, 91년 사이에 몇 % 증가할 때
투자는 90년, 91년 사이에 몇 퍼센트 증가했는가를 이제 쭉 계산을 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소비의 증가율과 이제 투자 증가율 사이의 관계를 어, 여러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 점들을 제가 그냥 뭐 간단하게 직선으로 연결해 보면 어떤 형태가 되는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런 관계가 나타납니다. 대체로 이렇게 소비 증가율이 높을 때, 그렇죠? 10% 높을 때 대체로 투자 증가율도 높고요. 투자 증가율도 높고 반대로 소비 증가율이 낮을 때 뭐 딱 한 번이긴 하지만 낮을 때 투자 증가율도 매우 낮다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여러분 이 그림만 보시면 매우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소비 증가율이 높을 때 투자 증가율도 높다. 그래서 소비와 투자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소비가 증가할 때 투자가 증가하고 소비가 감소할 때 투자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두 변수는 상당한 동조성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과열될 때, 붐일 때는 같이 늘어날 것이고요. 경기가 위축될 때, 침체기에는 같이 줄어들겠죠. 근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투자와 소비의 변동성은 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한번 보시죠. 그림에서 스케일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소비의 스케일은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이제 IMF 경제 위기 때고요. 대체로 보시면 소비는 마이너스 10%에서 10%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IMF 경제 위기를 만약에 제외해 보면 여기 사이에서 소비는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15% 이상 증가했던 경우도 없고 마이너스 15% 밑으로 증가했던 경우도 없어요. 그러니까 15% 하락한 경우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대체로 15% 플러스 마이너스 15%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투자는 그렇지 않죠. 투자는 20%를 넘었던 적도 있고 반대로 감소할 때 20% 마이너스 20%까지 하락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소비의 증가 변동폭은 뭐 한 요 정도 된다면 투자의 변동폭은 훨씬 더 크다는 걸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수의 국가에서 소비의 변동성보다는 투자의 변동성이 더 커요. 그래서 우리가 변동성을 보통 어떻게 측정하냐면 표준 편차 혹은 뭐 분산이나 혹은 표준 편차로 측정을 해서 비교하는데 투자의 표준 편차가 투자 경기 변동분의 표준 편차가 소비 경기 변동분의 표준 편차보다 더 큽니다. 다시 말하면 소비와 투자도 GDP와 같이 어떤 트렌드를 가질 텐데 그 트렌드를 제거한 다음에 남은 변동분 그걸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대체로 투자의 변동성이 소비의 변동성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소비가 요만큼 줄어들 때 투자는 더 많이 줄어들고요. 소비가 요만큼 늘어날 때 투자는 더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과 GDP 사이의 관계, 뭐 취업자 수여도 괜찮고요. 뭐 고용률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고용과 GDP 사이의 관계,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GDP가 늘어날 때 고용도 늘어나고 GDP가 줄어들 때 GDP가 줄어들 때 고용도 줄어듭니다. 혹은 GDP 증가율이 하락할 때 GDP가 전보다 더딘 속도로 늘어날 때 이제 고용의 증가 속도도 줄어들고요.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업과 GDP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실업과 GDP. 그래서 경제가 과열 상황에서 실업률이 하락하고 반대로 이제 경제가 리세션으로 들어가게 되면 실업률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콤 무브먼트라고 하는 게 반드시 하나가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해야 되고 하나가 하락할 때 반드시 같이 하락해야 되고 뭐 하나가 상승할 때 하락하면 반대로 하락할 때 반드시 상승해야 되고 이제 물론 그런 변수들도 있지만 매우 밀접하게 움직이는 변수들도 물론 있지만 대체로 뭐 한 10번 중에 6, 7번 정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그럼 굉장히 이제 동조성이 강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10번 중에 9번 이상 나타나야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대체로 5번, 6번 이상 나타나면 굉장히 동조적인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limited predictability인데 limited predictability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리세션이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이 리세션이 언제 끝날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리세션이 끝나갈 무렵에서는 물론 언제쯤 끝날지를 쉽게 예측할 수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limited predictability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측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뭐 말씀드렸듯이 조금 웃긴 소리긴 하지만 리세션이 끝나갈 쯤 되면 그럼 뭐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거시경제학자들은 리세션이 끝나갈 무렵에 리세션이 언제 끝날지 뭐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경기 변동은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우리는 뭐 이번 팬데믹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다시 리세션이 오지 않을 거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뭐 정부가 무능하거나 혹은 뭐 정책을 잘못 시행하거나 혹은 이제 대외 부문에 여러 가지 충격이 발생하거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대외 부문에 충격이 발생하거나 또는 뭐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알 수 없죠. 예. 뭐 다양한 거시경제 충격이 빈번하게 나타날 텐데 그때마다 이제 우리는 그 여러 가지 리세션을 겪게 됩니다. 또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GDP가 비슷한 속도로 늘어나진 않았는데 이제 주택 가격만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한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조금 뭐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계속해서 리세션과 익스펜션이 반복되지만 뭐 짧게는 어떤 경기 침체는 리세션은 뭐 1년 만에 끝나기도 하고 또 어떤 리세션은 2년, 3년씩 지속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번 똑같은 사이클이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완벽하게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리세션이 시작될 때 그 언제 끝날지 예상하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다만 리세션이 끝나기 거의 직전, 뭐 한 달, 두 달, 석 달 전에는 리세션이 언제 끝날지 예상하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no predictability는 아니지만 limited predictability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persistence에 대한 이야기인데 persistence는 지속성이고요. 지속성.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에 있어서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지금 우리가 팬데믹 상황에 연초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작년에 그러니까 수출 규제 관련해서 사실 상당한 큰 충격이 한국 경제에 왔었고 그 충격이 어느 정도 작년 여름, 봄이죠. 봄부터 여름 들어가면서 상당히 경제가 나빠졌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2020년 들어설 무렵 경제가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팬데믹 상황으로 빠지면서 사실 우리가 경기 침체로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제 성장률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리세션에 한번 들어가서 GDP 증가율이 하락하거나 혹은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GDP가 계속해서 2%씩 한국 경제 증가하다가 쭉 증가하다가 이제 이게 1%로 둔화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이게 오히려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때 한 번 딱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다시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2%로 하락하다가 죄송합니다. 2%로 성장하다가 그림을 조금 제대로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2%로 꾸준히 성장한다는 것은 이렇게 쭉 늘어나는 거겠죠. 그렇죠? 늘어나다가 갑작스럽게 하락한 다음에 다시 즉각적으로 이전 수준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이전 수준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방식으로 돌아오는지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충격이 왔다가 다시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 혹은 이렇게 해서 다시 뭐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러한 현상은 잘 나타나지 않고요. 그러니까 충격이 왔을 때 혹은 위축 경제가 리세션으로 들어갈 때 한번 쫙 떨어졌다가 다시 반짝 회복되는 형태의 모습을 잘 보이진 않아요. 이 충격은 비교적 상당한 지속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충격이 한번 오게 되면 붉은색으로 표시할 텐데
한번 충격이 오게 되면 이 충격이 비교적 이렇게 지속성을 가져요. 그런 다음에 서서히 이렇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이제 경기 변동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경제가 리세션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음 분기에 바로 리세션에서 빠져나오는 건 아니에요.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면 그 하락한 정도가 그 다음 분기, 그 다다음 분기, 적어도 최소한 3분기에서 4분기까지 이러한 패턴이 예, 유지가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이제 우리가 경제 성장률에 있어서의 지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수의 거시경제 충격은 반드시 모든 거시경제 충격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거시경제 충격은 이러한 지속성을 갖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뭐 거시경제 경기 변동과 관련한 이제 거시경제 모형을 소개를 할 텐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말 시험을 온라인으로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시험 범위는 이제 12월 8일 우리 화요일 강의까지만 포함시키는 것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강의, 화요일 강의죠. 화요일 강의까지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될 텐데 아마 26장을 제가 다 커버하지는 못할 것 같고 26장 이제 일부 내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마저 강의하지 못한 26장 내용을 그 다음 주 월요일에 강의를 해서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6장까지 커버를 하면 이제 여러분들 경제학 원론에서 거시 파트를 이해하시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험 방법이라든가 뭐 구체적인 문제 유형 어떤 문제 낼 것인가 지금 생각은 뭐한 20문제 정도 객관식으로 내려고 하고요. 만약에 주관식이 들어간다면 뭐 단답형 계산해서 그냥 답만 쓰는 뭐 10이면 10, 뭐 3이면 3 이런 형태 계산해서 쓰는 그런 문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어떻게 시험 문제를 만들지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면 그리고 이제 문제를 제가 다 만들면 그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공지사항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